38번 합리적 기대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든가 완전 예견, 적응적 기대, 이러한 경제학에서 나오는 기대의 종류와 그것과 연관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을 추가로 살펴본 뒤에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경제 변수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대라고 하고, 기대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설명을 해 나가기 전에 기호의 정의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기호는 T기에 T 플러스 1기의 물가에 대해서 예측한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보통은 이 앞에 있는 T를 생략하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기에 대한 물가 예측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완전 예견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T 플러스 1기의 물가에 대한 예측치가 T 플러스 1기의 물가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미래의 물가에 대해서 예측한 것이 100% 맞는 이런 경우는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2번의 정태적 기대입니다. 이것은 T 플러스 1기에 대한 물가 예측치를 바로 전기의 물가로 예측하는 방식으로 100% 맞추는 완전 예견은 아니지만, 전기의 물가를 다음 기의 물가로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경제 주체들이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적응적 기대입니다. 적응적 기대라는 것은 미래 물가 수준의 예측치, 즉 T 플러스 1기에 대한 예측치라는 것은 T기의 물가를 예측한 예측치에다 실제 T기의 물가와 T기의 물가에 대한 예측치의 차이에 일정 비율만큼 보정을 해서 T 플러스 1기의 물가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기의 값만 기대에 반영하는 정태적 기대보다는 발전된 기대 방식이죠. 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있는 PT-PT expectation을 우리는 예측 오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응적 기대에 의하면 이러한 예측 오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돼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물가 예측이 체계적으로 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이 적응적 기대는 수정하는 메커니즘이 알파의 가중치만큼 수정하기 때문에 이 예측 오차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합리적 기대입니다. 합리적 기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안에 있는 오메가 t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오메가 t는 t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대값 기호가 나와 있는데, B가 주어진 조건하에 A의 기대치로서 A의 조건부 기대치를 의미합니다. 즉 합리적 기대는 T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집합을 이용해서 T 플러스 1기에 대한 물가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정보를 모두 이용해서 미래의 물가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이 합리적 기대는 이 기존의 기대, 특히 정태적 기대라든가 적응적 기대처럼 과거의 물가에 대한 예측 경험에만 의존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를 T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집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기대라고 해서 미래의 물가를 완전 예견처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정보를 모두 이용해도 이 정보가 완전하지 않으면 예측 오차는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응적 기대처럼 체계적으로 예측 오차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기대를 활용해서
루카스는 루카스의 공급 곡선, 그리고 경기 변동 이론으로 가면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 그리고 키들랜드 프레스캇의 실물 경기 변동 이론, 그리고 세 케인즈 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을 알아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주식 시장에서의 주식 가격이 매 시점마다 모든 적절한 정보들을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방금 살펴본 합리적 기대를 주식 시장에 적용한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매 시점마다 모든 적절한 정보들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합리적 기대에서 T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집합을 활용해서 미래의 가격을 예측한다는 개념이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을 살펴봤고요.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주식시장에 대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한다. 방금 설명했듯이 효율적 시장 가설은 합리적 기대를 주식시장에 적용한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완전 예견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합리적 기대라고 할지라도 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집합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물가 예측치가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 예견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고요. 3번, 적응적 기대 모형과 달리 예측에 있어 체계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적응적 기대는 과거에 대한 물가 예측에서의 경험만 반영해서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합리적 기대는 현재의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집합을 이용해서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불완전 정보화에서 단기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변동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루카스는 합리적 기대를 도입해서 경기변동 이론을 제시했는데,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정부의 화폐 시장에서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물가는 상승하고, 그러면 인플레가 유발되는데, 실제로는 시장 전체의 일반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것인데, 민간 경제 주체, 즉 기업은 일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을 자신들이 파는 제품의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출량이 증가하겠죠. 이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업률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실업률은 하락하게 되죠.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정보가 불완전해서 예상치 못한 화폐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민간은 착각을 해서 산출량을 늘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4번에서는 불완전 정보화에서 단기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현재 가치법을 이용해 T기의 주택가격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PT는 주택가격, F는 전월세 전환율, DT는 전세가격, I는 시장이자율, BT는 거품이다. 먼저 전월세 전환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F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을 뺀 전세 보증금 분의 1년치 월세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것을 월세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의 계약으로 변경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 1억에서 월세 보증금 2천만원을 뺀 것을 분모에 두고 분자에는 1년치 월세인 4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6%가 나오고 이것이 전월세 전환율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월세 보증금은 없고 전세 보증금 DT만 존재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식에서 분모가 월세 보증금이 없고 전세 보증금만 남으니까 얘를 좌변으로 옮기면 F 곱하기 DT가 되고, 이게 이 식에서 분자에 있는 식이죠. 이것은 월세가 됩니다. 즉 주택가격은 임대 수입의 현재 가치에다가 거품을 더해준 것이 T기의 주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품이란 것은 지금 이 주택가격의 내재 가치라고 하는, 또는 투자 가치라고 하는 임대 수입의 현재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초과하는 가격분을 거품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 보통 어떤 자산의 내재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거품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가격에서도 주택가격의 내재 가치인 임대 수입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거품이라고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그마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무한등비급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을 알고 있죠. 초항은 1 더하기 i분의 fdt고, 그리고 공비는 1 더하기 i분의 1입니다. i가 시장이자율이기 때문에 0에서 1의 값을 갖게 되고, 그러면 1 플러스 i분의 1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무한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을 쓸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이 시그마로 되어 있던 부분이 i분의 fdt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가격 PT는 i분의 fdt 더하기 bt가 됩니다.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거품이 없을 때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 이자율과 같다면 주택가격은 전세 가격보다 높다. 지금 주택가격 PT는 이렇게 되는데, 거품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0인 것이고,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 F와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 PT는 DT가 됩니다. 즉 주택가격은 전세 가격과 같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 1번에서는 주택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주택의 투자가치는 내재 가치를 의미하는데, 전월세 전환율에 전세 가격을 곱한 것이다. 이 두 부분 중에 이쪽 부분이 i분의 fdt가 주택의 투자가치죠. 그런데 전월세 전환율에 전세 가격을 곱한 것이다 까지만 나와 있는데, 시장 이자율로 그것을 나눠준 것이 주택의 투자 가치가 되는 것이죠.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3번 거품이 생기면 전세 가격은 상승한다. 지금 거품이 생기면 주택 가격은 상승하지만 전세 가격 DT와 BT 간에는 어떤 관계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번 시장이자율이 전월세 전환율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하락한다. 지금 이렇게 주택가격이 주어졌다고 할 때 시장이자율 i가 전월세 전환율 F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지금 이 주택의 내재가치, 투자가치 부분이 하락하겠죠. BT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4번 보기대로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 채권의 만기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익률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권의 만기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익률 곡선에서 이 채권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채권의 이자율은 이 채권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특징에 따라서 이자율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만기가 있죠. 채권의 만기는 채권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위험은 신용 위험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보기 2번에 신용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채무 불이행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권 발행자가 채권에 명시된 이자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한 대로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동성이 있습니다. 어떤 금융수단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거래 비용이 작을수록 그 금융수단은 유동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때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정보비용. 투자자는 금융수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 비용이 더 들수록 이 금융수단의 기대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민간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사채는 사금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부채와 회사채 사이에 투자자 입장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채무불이행 위험은 없다고 인식이 되지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채와 사채는 정보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금 조건이죠. 채권을 구입하게 되면은 이자가 지급되는 이표채가 있는데 그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에 따라서 채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개 중에 중요한 것은 만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자율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자율의 위험 구조. 만기가 동일한 금융수단들의 이자율 간 관계를 우리는 이자율의 위험 구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있는데 만기만 다르고 나머지 4가지 특징, 즉 채무불이행 위험부터 세금 조건까지 이 모든 조건이 동일한 금융수단들의 이자율 간 관계를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채권의 만기와 수익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수익률 곡선은 이자율의 기간 구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만기와 이자율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수익률 곡선이라고 합니다. 수익률은 이자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자율로 수직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왼쪽의 그래프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즉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은 음의 기울기를 갖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이론 내용을 가지고 보기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1번, 언제나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율은 민간의 미래에 대한 예상에 따라서 음의 기울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2번, 신용위험은 수익률 곡선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수익률 곡선을 다룰 때는 만기만 다르고 나머지 4가지 특징, 이 채무불이행 위험부터 세금 조건까지 특징이 동일한 금융수단들, 즉 채권 간의 이자율 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채무불이행 위험이 신용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용위험은 수익률 곡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기만 다를 뿐이지 이 신용위험을 포함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에 이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향후 경기 방향에 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다루는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기대 이론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3번에 대해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4번, 인플레이션 위험은 장기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원인의 하나 있다.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자율을 의미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수익률, 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이자율을 의미하는데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채권의 이자율은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점점 이것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보다는 높아지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대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대이론이라는 것은 장기 이자율이 미래에 예상되는 단기 이자율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들의 평균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보다 높아진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먼저 기호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i는 이자율인데 i 밑에 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첨자는 이것이 몇 기의 채권이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첨자는 이것이 t기부터 몇 기 뒤에 만기가 도달하는지 그 만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만기인 채권의 이자율을 현재 시점을 제로라고 하고 만기가 2년인 채권의 수익률, 이자율을 i 0,2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개의 명목 이자율의 산술평균인데 사실은 이것은 이 두 이자율의 기하평균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값이고 근사치로서 이렇게 산술평균으로 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 기준에서 2년 만기의 채권의 수익률은 연기에서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더하기 1기에서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을 산술평균한 값이 됩니다. 이것을 만기가 n기인 채권의 수익률로 확대를 하면 t기에서 만기가 n기인 채권의 수익률 i의 t, n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t기 기준에서 만기가 1년인 채권의 수익률 더하기 t 플러스 1기 기준에서 만기가 1년인 채권의 수익률의 기대치 쭉 더해서 n-1기 기준에서 만기가 1기인 채권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 이것들을 산술평균하는 것이 바로 이 t기 기준에서 만기가 n기인 채권의 수익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애는 장기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 이 첨자 중에 두 번째 것이 1기죠. 즉 다 만기가 1기인 단기 채권들의 수익률이 됩니다. 즉 기대이론은 이 장기 이자율이 미래 예상되는 단기 이자율의 산술 평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수익률 곡선에는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미래의 경기 변동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예상이 수익률 곡선에 반영되게 됩니다. 즉 현재는 침체기지만 미래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경제 주체들이 예상을 할 경우에는 미래의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고 그러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미래의 단기 채권 수익률에 대한 예상이 상승하니까 그것들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되는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익률 곡선에서 단기 채권의 이자율, 수익률보다 장기 채권의 이자율인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의 기울기를 갖게 되겠죠. 반대로 미래에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렇게 우하향으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보면 3번에서 향후 경기 방향에 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죠.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가 나타나니까 이러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보고 향후 경기 방향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겠죠.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이 틀렸는데 언제나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방금 설명했지만 경제 주체들의 예상에 따라서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설명이 되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 시행되었던 계리사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에 풀 기출문제는 군무원 7급 시험에 출제된 경제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틈틈이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